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버블 꺼짐 현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대안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부동산 상승할 수 있었던 실제적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 협소한 토지, 그리고 70%의 산지. 부동산 상승 요인은 전 세계별 공통 분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지, 퀄리티, 호재 등 누가 봐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죠. 각 나라별 상승 요인의 미세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며 결국에는 큰 차이를 나중에 보이게 될 것이고 부동산 투자와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특징은 육지와 섬 중간 그 어딘가에 있고 항공사업과 해양산업의 강점을 갖추고 있고 협소한 이 토지는 오히려 토지의 희소성을 극대화시켜서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극대화하죠. 또한 이 땅의 70% 이상이 산지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살 수 있는 땅조차 구경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서울. 사실 한국은 도시 국가화 진행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부동산 상승은 서울과 그 주변을 말하는 것이지 그 외에 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울 및 특정 지역의 상승세를 실제로 우리는 부동산이 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든 인프라와 경제 기반 시설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선호.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토지에서 지정된 용적률만큼 최대한 호실을 지어서 올려 짓는 이유는 협소한 토지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각 나라별 중심지 수도에 고층 건물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 또한 협소한 토지에 높은 인구 밀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로 이를 힘겹게 삼켜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홍콩은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기이한 형태의 주거용 건물들이 즐비하고 또한 매우 협소한 공간임에도 우리나라의 대에 가까운 부동산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시아 국가의 아파트 선호 사상의 기원은 협소한 토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구권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저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드넓은 땅덩이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할 이유도 수요도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토지의 크기는 해당 국가의 부동산 선호 경향마저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드네요. 네 번째, 입지가 중요. 역세권, 학세권처럼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는 주거지의 요소는 타국에서는 크게 적용되는 부동산 가치는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 지하철 외에도 대중교통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자동차 이외에 오토바이와 같은 별도 수단들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들 교육에 대한 학구열에 대한 집착도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입지가 해외 부동산 상승 요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높은 인구 밀도.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꼭 부동산 시장이 아니어도 전 분야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사실이죠.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협소한 토지에 한정된 부동산이 있고 여기에 높은 인구 밀도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높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부동산 상승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다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면 그 목적과 방향성 등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시세 차익인가 세수익인가 아니면 황제 은퇴인가
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해외 부동산 투자의 필패로 이어집니다. 해당 국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나의 부동산 투자 역시 그 흐름과 부합하는지 점검해야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후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해당 국가 부동산 법률. 대부분 동남아시아의 부동산 매입 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문제는 한국과도 많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자면 한국에 국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라면 우리 법률은 다음과 같은 해당 사항들을 논외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택수 적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 양도세 적용하지 않고요. 세 번째, 재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 후 1년 내에 단타 매도를 하면은 양도세 77% 걷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산하자면 80%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양도 차익을 내가 1억 벌었어요. 그러면 세금만 8,500만 원 정도 내고 내가 1,500만 원 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다가. 그렇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물고 다 토해내야 되죠. 자, 1억 벌었는데 다 띄고 1,500만 원 먹으라고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단타 매매를 하지 말아라 하는 법률과 같은데, 그럼 좋았어. 단타 매매 안 해. 거래 안 하고, 자, 다른 수요를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안이 바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해당 국가의 부동산 상승 요인 파악.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약간 중독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국과 타국의 부동산 상승 요인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분석해야지만이 화를 면할 수 있죠. 네 번째, 출구 전략. 공실 해소와 매도를 위한 전략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 선택. 대표적으로 동남아 태국을 예로 들자면 득태우, 무반, 콘도로 나누어서 투자 종목을 볼 수 있겠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요소가 정말 많죠. 면적도 그렇고요. 인구 밀도도 그렇고 부동산 우상향하는 상승 속도도 모두 우리나라와 반대죠. 부동산 상승 견인 호재와 가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이죠. 때문에 부동산 매입은 신중에 신중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매수는 쉬우나 매도는 매우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매입을 하고자 한다면 시세 차익을 본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월세 수익을 꾸준히 올려야 하겠다라는 것이 맞겠죠. 동남아 특성은 관광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여행객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고 콘도형 부동산 매수 후 월세 수익에 집중하는 것이 적합하죠. 마지막으로 1인당 GDP 지표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1인당 GDP는 그 나라 국민 소득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그 나라 재무제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참조해서 그 나라 부동산 상승 가치를 파악하는데 나름대로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인당 GDP가 높은 만큼 토지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좁은 만큼 토지의 희소성이 올라가고 인구가 적은 만큼 앞으로 인구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러한 점들이 가장 큰 오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인구 밀도와 토지 면적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령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GDP가 높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 나라별 머릿수만큼 나누기를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됐을까요?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수를 자랑을 하고 있고 중국은 20억에 가까운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적지만은 않은 인구수이나 5천만 명대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인구수가 아니에요. 단순 국내 총생산의 인구수로 1인당 GDP를 나타내고 그 나라 국민 소득을 가늠한다는 것이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오류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참조한다면은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인당 GDP 1위인 국가가 룩셈부르크인데 이 나라 국민 소득이 한화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국민 소득을 보고 그만큼
얼마만큼의 구매력이 높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나라 해외 부동산을 투자를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필패하겠죠. 해서 1인당 GDP라는 지표를 그 나라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1인당 GDP를 그 나라 인프라 경제 복지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혹은 그 나라 상위 5%가 쥐고 있는 재산과 자산 수준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한 영상이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